갈비의 오리지널은 소갈비입니다. 자주 먹으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소갈비를 대신할 수 있는 고기가 있는데 바로 돼지갈비죠. 달달하고 짭조름하게 양념된 돼지갈비를 연탄불에 구워서 밥에다 올려 먹으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밥도둑이란 별명은 이 돼지갈비에 붙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돼지갈비는 인기의 변화폭이 좀 큰 메뉴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메뉴에서 삼겹살보다 훨씬 더 인기 있었던 메뉴가 됐고, 지금은 또 그렇게 열광적으로 찾아 먹진 않죠. 이 맛있는 걸 왜 먹었다 말았단 걸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이 돼지갈비가 어떤 음식인지, 또 돼지갈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포갈비와 소량갈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우리가 열광했던 고기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가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는 잔반을 먹었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예 안 먹진 않았는데요. 대신 지금처럼 구워 먹는 것보다는 튀김이나 조림, 전골로 먹었죠. 하지만 가장 흔한 방식은 찌거나 삶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강과 장, 청주 등을 이용해서 조리하면 돼지의 냄새를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돼지갈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마포갈비입니다. 돼지갈비를 대중화하는데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 마포구인데요. 마포갈비를 처음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최한채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썰어 먹었고 갈비라면 소갈비였지 돼지갈비란 건 이름도 없었다. 그만큼 돼지갈비를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마포가 돼지갈비의 동네가 된 걸까요? 마포는 과거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이 집결하는 포구였습니다. 마포강, 마포항이라고도 했죠. 덕분에 상거래가 발달하긴 했지만은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가 개통하면서부터는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곳에는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소만이 남게 되는데요. 한강 중상류 지역에서 벌목한 통나무를 실어 날라서 가공하던 곳이죠. 나무는 워낙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냥 포구 근처에서 가공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1950년대 전후 복구로 모두가 목재를 찾기 시작하면서 목재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이곳의 제재소도 바빠졌죠. 한때 잘 나가던 포구였고 목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 이곳엔 몸을 쓰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덕역 일대에는 술집, 시장, 식당들이 많이 들어섰죠.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밥을 든든하게 먹어줘야 했거든요. 술집이 많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그런 술집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엔 술집에도 안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안주는 부가적인 요소였죠. 당신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이었고 음식 문화도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라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아예 안주를 안 파는 곳도 있었고 앉는 좌석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선술집이라는 게요, 서서 마시는 술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문화긴 하지만요. 1950년과 60년대 선술집에서 꼭 볼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을 테이블로 썼거든요. 미군이 쓰고 버린 석유 드럼통을 가져와서 가운데 구멍을 뚫고 연탄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죠. 여기다 상판을 덧대어서 그럴듯한 원형 테이블로 개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집이나 고깃집에서 원형 테이블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 흔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죠. 또 당시 술집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술을 대접에 파는 곳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대포집이라는데요. 큰 술잔을 썼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막걸리를 담아 마셨죠. 이땐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되기 전이라서 소주가 비싼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대포집도 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맛보다는 저렴한 안주를 내놓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포갈비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최한채 씨도 이 대포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 낼 저렴한 안주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당시 사람들이 고기하면 모두 소고기, 소갈비를 떠올렸는데요. 돼지고기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으면서도 저렴한데 사람들이 잘 찾아 먹질 않으니까 여기에다 양념을 해서 연탄불에 구워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1956년 최대포라는 가게를 열게 됩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대포집이란 뜻인데 당시에는 이런 장명법이 흔했죠. 돼지갈비를 안주로 내세웠긴 했는데요. 사실 이건 미끼 아이템이었습니다. 이유는 막걸리에서 냈거든요. 돼지갈비엔 거의 이윤을 붙이지 않았죠. 이게 금방 소문이 퍼져서 손님들이 몰렸고 주변의 다른 술집에서도 돼지갈비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1959년 고바오집, 1961년 서대문 원조 통술집 같은 유명한 돼지갈비 노포들이 이때 등장했죠. 이 마포갈비의 진정한 전성기는 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 마포대교가 완공되고 여의도 개발이 본격화됐는데요. 덕분에 서울 서부의 끝자락에 있던 마포도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덕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최대포집을 비롯해 돼지갈비를 팔던 술집들이 용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의 용강동 마포갈비 골목이 이때 형성됐죠. 여의도와 공덕동의 직장인들과 주변에 막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의 거주민들에게 이 돼지갈비집들이 노출됩니다. 돼지갈비는 완벽하게 소갈비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희석식 소주가 확산하면서 이 돼지갈비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막걸리는 사람들이 밥 대신 먹던 술이었어요. 하지만 쌀막걸리가 금지되고 희석식 소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밥 대신 술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희석식 소주는 밥 대신 먹기에는 너무 독했거든요. 이때부터는 술이 메인이 아닌 안주가 메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돼지갈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막걸리가 메인이었고 여기에다 돼지갈비를 곁들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돼지갈비가 메인이 되고 여기에 희석식 소주를 곁들이게 된 거죠. 어떤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설명하자면 전까지는 돼지갈비는 술집에서만 파는 안주였습니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의 대중화 이후로는 돼지갈비집이 술집이 아닌 음식점이 된 거죠. 이건 돼지갈비가 애주가들의 메뉴에서 대중적인 메뉴로 변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부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돼지갈비집을 찾고 즐겨 먹게 됐죠. 서울의 마포가 아닌 지역에도 갈비집 상호에 마포를 거는 곳들이 많습니다. 강남에도 마포갈비가 있고 양천구에도 마포갈비가 있죠. 그만큼 마포 돼지갈비가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와 상징성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초량동이죠. 이것도 지역 분위기가 마포와 비슷했거든요. 초량동은 현재 부산역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에 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항만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었죠. 조직폭력배들이 컨테이너가 막 쌓여있는 부산항에서 밀수를 하고 거래하는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부산항이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 확산된 건 1970년대 이후의 일이고 이전까진 항만 노동자들이 직접 짐을 실어 나르곤 했었죠. 정말 엄청나게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과 술집들이 이곳 초량동에도 들어서기 시작했죠. 저렴했던 돼지 부속 부위로 만든 돼지국밥과 막걸리, 빈대떡을 파는 집들이 들어섰거든요. 지금도 초량동은 돼지국밥으로 유명하죠. 원래는 국밥과 수육이 전부였지만 60년대부터는 천천히 돼지갈비집들도 들어섰습니다. 이후엔 마포갈비와 비슷한 흐름으로 돼지갈비가 인기를 끌었고 70년대가 되자 마포갈비처럼 초량갈비를 찾는 손님 중에서 가족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돼지갈비는 이렇게 80년대 들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안주이자 외식 메뉴로 등극했죠.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생깁니다. 바로 삼겹살이죠. 세계적으로 사육한 돼지가 등장하면서 돼지고기는 그야말로 대세가 됩니다. 전과 달리 냄새도 나지 않고 품질도 괜찮았죠. 이때부터는 돼지고기를 양념 없이 그냥 생으로 구워 먹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초반엔 목살이 인기가 좋았지만 점점 삼겹살로 기운이 모이게 되죠. 90년대 들어서는 이 삼겹살의 인기가 돼지갈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문제가 하나 생기죠. 돼지 한 마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삼겹살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 하다 보니 갈비 부위를 점점 침범하기 시작했거든요. 돼지 갈비와 삼겹살은 사실 서로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돼지는 종에 따라서 대략 14개에서 15개의 갈비뼈가 있는데요. 이 갈비들 중 6번에서 15번 갈비뼈는 삼겹살과 붙어 있습니다. 과거 삼겹살이 인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돼지갈비에 삼겹살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로 커팅을 해도 상관이 없었죠. 어차피 삼겹살은 그때만 해도 잘 팔리지 않았으니까 갈비를 중심으로 커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커팅 방법이 삼겹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겹살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하니까 6번 갈비에서 15번 갈비뼈에 붙은 살이 다 삼겹살이 돼버린 거죠. 그나마 1번에서 5번 뼈는 갈비로 팔 수 있었지만 6번부터 15번은 너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살점이 아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등갈비가 이렇게 등장했던 음식입니다. 살이 약간 붙어있는 6번에서 15번 갈비를 자극적인 양념에 버무려서 팔았죠. 이게 등장 당시에는 꽤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나 했는데요.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등갈비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2002년에 한 업자가 살이 약간 붙어있는 소갈비에 미국산 부채살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동갈비 2호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잘 팔렸는데 이걸로 돈을 좀 버니까 2004년에는 아예 살이 없는 호주산 갈비뼈에다가 다른 살코기를 붙여서 이동갈비 3호를 만들어냈죠. 일명 접착갈비입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당시 명칭과 원재료 성분 허위 표시로 기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갈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갈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늑골을 갈비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은 적어도 늑골에 고기살이 붙어있는 경우에 한해 갈비로 본다, 이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갈비살이 약간 붙어있는 이동갈비 2호는 갈비살로 인정이고 완전 그냥 뼈에다가 다른 살을 붙인 이동갈비 3호는 갈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돼지갈비를 팔던 업자들이 이 판결에서 힌트를 얻어냅니다. 계란 흰자를 베이스로 한 식용 접착제를 만든 후에 돼지 등갈비에다 목살을 붙여 판매를 시작한 거죠. 사실 목살 가격이 같은 무게의 돼지갈비보다 더 비싸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살을 붙인 건 첫째, 등갈비를 처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돼지갈비를 프리미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소갈비처럼 예쁘게 돌돌 말린 돼지갈비를 판매할 수 있었죠. 모양까지 비슷하니까 정말 소갈비의 대체품이 될 수 있었고요. 요즘에도 고깃집 블로그를 보면은 간혹 이런 문장들이 보입니다. 저희는 진짜 갈비만 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던 거죠. 도심 골목에서 출발해 술꾼들의 안주가 된 돼지갈비는요, 경제가 성장하고 가족 중심의 외식 메뉴로 발전하면서 완전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는 무한 리필 고깃집들이 등장하면서 돼지갈비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곳들도 등장했고, 여기도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삼겹살 때문에 인기가 잠깐 주춤했지만은 이 촉촉한 식감에 단짠 양념의 매력은 사실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소갈비의 대체품이 아니라 돼지갈비 그 자체로 장르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석 같은 돼지갈비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